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뻐근한 곳이 있으면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오늘의 사연 들어보세요. 벽지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던 결혼식 사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진 속 신랑 신부의 포즈, 드레스,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18년 전 제 결혼식과 똑같았거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편지 말미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제 실종된 남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1년 2개월 전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5세 주부입니다. 보험금으로 새 아파트에 이사와서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벽지 뒤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사진, 편지, 일기, USB.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주인도 남편이 실종됐고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제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18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올해 45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출근한다고 나간 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회식이나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밤이 깊어져도 전화도 안 되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전화해보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어요.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총동원해서 찾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집에서 나가는 모습까지는 찍혔는데 그 이후로는 흔적이 사라졌어요. 마치 공기 중에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몇 달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는다고 울고 저는 남편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실종자 관련 사이트들도 매일 확인했고 점쟁이라는 사람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커졌어요. 실종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가입해둔 종합보험이 있었는데 실종으로 인한 사망 추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 월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했고 몇 달의 절차를 거쳐 사망 추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보험금이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받은 돈이라 생각하니 손에 만져지는 게 죄스럽더군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사였어요. 그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만 계속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방을 볼 때마다 울곤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보게 됐어요. 32평형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매물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말로는 급하게 매물로 나온 거라고 하더군요. 전 소유주가 개인 사정으로 빨리 처분해야 해서 시세보다 낮게 내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봤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아이들 방도 넉넉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재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조금 이상했던 건 전 소유주를 만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절차를 중개업소에서 대행한다고 하더군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입주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상담을 받아보니 벽지부터 바닥재까지 전부 새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들과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보금자리니까 제대로 해보자 싶었어요. 공사 첫날 거실 벽지를 뜯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라 그런지 잘 떨어지지 않아서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벽지를 절반 정도 제거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지 뒤쪽 벽면에 뭔가가 붙어 있더군요. 처음엔 전 주인이 못을 박았던 자국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봉투 같은 게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인테리어 기사님이 그걸 떼어내서 저한테 주더군요.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서 봤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식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결혼식 사진이 아니라 제가 18년 전에 찍었던 결혼식 사진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포즈며 배경이며 심지어 신부가 입은 드레스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물론 사진 속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성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전 주인이 제 결혼식 사진을 보고 따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걸까 싶으면서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테리어 기사님께 혹시 다른 곳에서도 뭔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기사님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신기해하더군요. 벽지 뒤에 개인 물품을 숨겨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혹시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작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안방 벽지를 뜯어내던 중에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이번엔 편지였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인데 읽어보니 한 여자가 남편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고 큰아이는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을 했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조용해요.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마치 제가 남편에게 쓸 법한 편지 같았어요. 저희 큰아이도 평소에 전교 10등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편지 말미에는 사랑하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 이름과 똑같았어요. 민수라는 이름이 흔하긴 하지만 결혼식 사진에 이어서 이런 우연이 계속 겹치니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어요. 인테리어 기사님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보통 이사 갈 때 이런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왜 벽지 뒤에 일부러 숨겨놨을까 하시면서요. 혹시 급하게 이사를 가면서 깜빡한 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전 소유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처음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물건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니까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 소유주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집을 급매로 내놨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아끼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며 얼버무리시더군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억지로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해봤어요. 전 소유주도 남편이 실종됐고 저도 남편이 실종됐다는 것. 그리고 발견된 편지의 남편 이름이 제 남편과 같다는 것. 결혼식 사진의 기묘한 유사점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리모델링 작업이 끝난 후에 혼자서 그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많은 유사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부 부케의 종류, 신랑의 헤어스타일, 심지어 결혼식장의 구조까지 제 결혼식과 비슷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전 거주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조용하고 착한 가족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관리비도 잘 내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됐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니 그 다음부터 아내분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시더라고요. 힘들어 보였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관리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혹시 그 가족의 성함을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아이들이 근처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정보는 주셨어요.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같았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날 오후에는 계속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됐는데 아이들 방에서도 또 뭔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밑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렸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봤던 그런 그림들이요. 그런데 이 그림 속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 남편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린 걸까요? 인테리어 기사님께서 다른 방에서도 계속 뭔가 나온다고 부르셨어요. 가보니까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같았는데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한 여성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도시락 싸는 이야기, 남편 회사 이야기, 시댁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오늘 민수가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는 안 났다. 요즘 자주 늦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읽으면서 자꾸 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민수 표정이 어둡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만 한다. 오늘도 연락 없이 늦었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됐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는다고 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겪었던 그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발견된 물건들을 모두 식탁 위에 펼쳐놓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편지, 일기,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이 제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친한 언니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봤어요. 언니는 처음엔 신기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니까 그냥 버리고 새 출발에만 집중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들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혹시 전 거주자의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궁금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다만 경비실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달 전에 전학 간 아이들이 있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3학년과 5학년 남자아이 둘이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경비 아저씨 말로는 어머니가 와서 전학 서류를 처리해 갔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참 안 됐어요. 남편이 갑자기 없어져서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이들도 아빠 찾는다고 자주 울었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실종자 관련 사이트들을 뒤져보니까 몇 달 전에 제 남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 실종됐다는 글들이 몇 개 보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고 그것이 전 거주자의 남편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더 많은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화장실 벽지 뒤에서는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나왔는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처방받은 날짜를 보니까 남편이 실종된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 여자도 저처럼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구나 싶었습니다. 부엌 벽지 뒤에서는 아이들 학용품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크레파스, 공책, 운동화 같은 것들인데 구입 장소가 제가 자주 가는 문구점이랑 마트였습니다. 생활 패턴까지 비슷했던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가게를 이용했을 테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어요. 그날 저녁에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우리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김준호, 김민호 형들 알고 있냐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자세히 물어보니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학교에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개인정보라며 말씀을 꺼려 하시더니 제가 그 집에 이사와서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니까 조금씩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 참 착했어요. 특히 형인 준호가 동생을 많이 챙겼죠. 그런데 아버지가 실종되고 나서부터는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없어진 후 우리 아이들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학부모 상담할 때 만나면 항상 피곤해 보이셨고 가끔 울먹이시기도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제 모습과 겹쳐서 생각됐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가서 계산대 직원분께 혹시 몇 달 전까지 자주 오던 젊은 엄마와 아이 둘 기억하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오래 일하신 분이어서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아, 그분 알죠. 항상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장 보시던 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이사 가셨나 봐요. 그분 말로는 마지막에 볼 때 많이 야위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셨어요. 장을 볼 때도 예전처럼 꼼꼼하게 고르지 않고 대충 사가시더라고요. 아이들도 평소보다 조용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에 남편의 옛날 물건들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남편의 수첩, 명함, 휴대폰 요금 명세서 같은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휴대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어요. 대부분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 남편 실종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의외로 많다고.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언니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혹시 몇 달 전까지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아, 맞다. 그분 있었어요.
항상 혼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한두 시간씩 앉아 계시던 분. 가끔 전화 받으면서 우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남편이랑 같이 오시기도 했는데 나중엔 혼자만 오셨어요. 한 번은 저한테 혹시 남편 실종 신고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 이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안 계신다더라고요. 카페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의 심정이 더욱 이해됐어요. 며칠 후에는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베란다 쪽 벽지를 제거했는데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물건이 나왔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호기심에 컴퓨터에 꽂아봤는데 사진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가족 사진들이었는데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제 남편과 닮아 있었어요.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체격이며 헤어스타일이며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 중에 제 남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셔츠가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의 체크무늬 셔츠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족 나들이 사진들이었어요. 놀이공원, 해수욕장, 산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배경이 제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 곳들과 겹치는 게 많았어요. 심지어 같은 놀이기구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모든 우연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제 남편과 그 여자의 남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USB에는 동영상 파일도 몇 개 있었어요. 아이들 생일 파티나 가족 모임 같은 영상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배경에 제가 아는 식당이 나왔거든요. 제 남편이 자주 데려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과 그 남자가 같은 직장에 다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점점 더 많은 의문만 쌓여갔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립탐정사무소를 검색해봤어요. 처음엔 그런 곳에 의뢰하는 게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의문만 쌓여가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몇 군데 전화해본 끝에 경력이 오래되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김 탐정이라는 분이었는데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흥미로워하시더군요. 이런 우연의 일치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다음 날 바로 사무소로 찾아갔어요. 김 탐정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제가 가져간 모든 증거물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편지, 일기, USB까지 하나하나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 정도 유사점이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선 두 남성의 실종 사건부터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실종 시기, 장소, 상황 등을 비교해 보면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매매 과정도 살펴봐야겠습니다. 탐정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어요. 첫 번째 보고를 받은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 탐정이 찾아낸 정보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선 전 거주자 여성의 이름은 박수진이었고 실종된 남편의 이름은 김민철이었습니다. 제 남편 김민수와 한 글자만 다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두 남성의 실종 패턴입니다. 탐정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둘 다 평일 아침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졌고 둘 다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전 몇 주 동안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김민철의 직장은 남편과 다른 회사였지만 업종이 비슷했습니다. 남편이 건설회사 현장 관리였다면 김민철은 건축자재 납품업체에서 일했어요. 두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두 분 모두 같은 보험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금 액수도 비슷하고 담당 설계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들이었습니다. 혹시 보험 사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탐정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계획적인 실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기와 실종 시기를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탐정의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남편이 계획적으로 실종을 연출한 거라면 저는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두 번째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탐정이 보험회사 내부 관계자를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담당했던 보험 설계사가 이상하게도 두 사건 처리 직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설계사의 행방도 현재 묘연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아파트 매매 과정입니다. 탐정이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박수진 씨가 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은 시기와 부인께서 보험금을 받은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도 의도적으로 부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처음에 이 아파트를 볼 때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생각났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어색한 태도, 전 소유주를 만날 수 없다는 핑계들.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부인을 의도적으로 이 아파트로 유도했을 거예요. 세 번째 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김민철과 제 남편 김민수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술집의 사장님 증언에 따르면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서 속삭이듯 대화하곤 했거든요. 술집 사장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 날에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탐정은 또한 두 사람이 같은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금액도 상당했고 이자율도 높은 사채였습니다. 아마 두 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과 김민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가짜 실종을 연출했다는 것. 그리고 보험금을 받은 아내들을 특정 아파트로 유도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이 아파트로 유도한 걸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탐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부인께서 받은 보험금이 목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게 보험금을 빼앗기 위한 계획된 사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조사에서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CCTV 분석을 통해 알아낸 건데 제 남편이 실종된 날 오후에 김민철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실종 신고를 한 시각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두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나와요. 표정도 긴장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탐정이 보여준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찾아다녔는데 남편은 멀쩡히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새로운 신분으로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인의 보험금을 노릴 것 같아요. 이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년 넘게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이들과 함께 울며 지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돈까지 빼앗으려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의 5번째 조사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철과 제 남편 김민수가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조직적인 보험 사기 일당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에는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
심지어 일부 경찰관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김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최소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사기 조직이에요. 부인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3건의 가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성들이 실종을 위장하고 아내들이 보험금을 받은 후 특정 부동산으로 유도되어 재산을 빼앗기는 수법이었어요. 제가 네 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부인께서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대출 서류들, 기억하시죠? 그 서류들에 숨겨진 조항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소유권이 자동으로 대출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라 대충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함정이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아파트를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부인의 보험금과 아파트를 모두 가져가는 거였어요. 아마 얼마 후에 남편분이 나타나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부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이었을 겁니다. 탐정의 설명을 들으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욱 분노가 치민 건 박수진이라는 전 거주자도 저와 같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가짜 실종에 속아서 보험금을 받았고 결국 모든 걸 잃고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녀가 벽지 뒤에 숨겨둔 물건들은 저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았어요. 박수진 씨의 현재 거주지를 찾아냈습니다. 탐정이 주소를 적어준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어요.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부인께 도움이 될 정보를 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바로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달동네였어요. 박수진을 만난 순간 제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윈 얼굴에 힘없는 눈빛, 그리고 깊이 패인 주름들이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던 박수진이 제 사정을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군요. 제가 벽지 뒤에 숨겨둔 물건들을 찾으셨다니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고였거든요. 박수진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남편 김민철이 실종된 후 받은 보험금으로 그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6개월 후 갑자기 김민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와서 이혼을 요구했고 아파트와 보험금을 모두 넘기라고 협박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부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험 사기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조작된 증거들이었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함께 처벌받는다고 협박했어요. 박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들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현재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주요 거점이 있어요.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거기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종된 남편들이 실제로 숨어 지내는 곳도 알아요. 그녀가 적어준 주소들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 탐정에게 박수진에게서 얻은 정보를 전달했더니 본격적인 추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탐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알려준 은신처에서 제 남편 김민수와 김민철,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실종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공동체처럼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각자 새로운 여자들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입니다. 아마 이 모든 계획을 진행하면서 만난 것 같아요. 탐정이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이 여자도 조직의 일원입니다. 주로 피해자 남성들을 유혹해서 범죄에 가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탐정의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늦게 들어오고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도 모두 이 여자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탐정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데 제 보험금을 어떻게 빼앗을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아파트까지 샀으니까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곧 내가 나타나서 이혼 소송을 걸 거야. 그러면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모든 추억과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탐정은 이제 경찰에 신고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어요.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니까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남편과 직접 대면하고 싶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18년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뭐였는지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김 탐정은 제가 직접 남편과 대면하겠다는 결정을 말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였던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을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탐정과 함께 남편이 숨어 지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외곽 지역의 허름한 펜션 같은 곳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휴양지 숙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배신자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넘게 죽은 줄 알고 그리워했던 남편이 이렇게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고 있다니 정말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여자가 먼저 어디론가 떠나고 남편이 혼자 남았을 때 접근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어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몇 초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미야? 너 어떻게 여기를? 당황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차분해졌어요. 1년 2개월 만이네, 여보.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너 어떻게 날 찾았어? 그의 반응에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황감만 가득했습니다. 벽지 뒤에 숨겨진 물건들 말이야. 박수진 씨가 남겨놓은 경고였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 여자가 쓸데없는 짓을 했군. 너 혹시 경찰에? 아직은 안 했어. 하지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수미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했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짜 실종을 연출하고 보험 사기를 친 거야. 그리고 나를 그 아파트로 유도해서 모든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나열하자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너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다 알아냈어? 1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이들은 뭐야? 아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던 우리 아이들은 내게 뭐였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주변을 의식하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아이들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어.
남편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언제? 내 돈을 다 빼앗고 나서? 그리고 저 여자는 뭐야? 새로운 아내야.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 지연이를 만났고,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 18년 동안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지겨웠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18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그저 지겨운 일상이었다니요. 그럼 나와 아이들은 뭐야? 그냥 버리고 싶은 과거였어.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아. 남편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남편에게 뭔가 속삭였고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수미야, 이제 그만 가.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다 끝났어. 갑자기 차가워진 남편의 태도를 보니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다시 만나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수미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보험금은 내가 써도 돼. 대신 나에 대한 건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될까? 18년을 속이고 살면서 이제 와서 협상하자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김 탐정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까지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경찰에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후 남편과 그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보험금도 사기로 인한 것이라서 일부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대출 조건 때문에 잃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피해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험 사기의 수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앞이 캄캄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특히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학교 생활도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제가 용기를 내서 신고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도 처음엔 법정 다툼을 생각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지금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법정 투쟁을 계속해서 남편과 그 조직을 처벌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조용히 마무리할 것인가.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기를 당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겪을 상처와 사회적 시선을 생각하면 그냥 이사라도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면도 걱정입니다. 보험금을 반환하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되고 아파트까지 잃으면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